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벌였던 신라의 역사. 안정적인 국가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것은 골품제였다. 왕권 강화를 위한 신의 한 수로 불리는 골품제도. 그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폐쇄적인 신분제도였는데, 한편 신라의 흥망성쇠를 가른 사회적 구조이기도 했다. 신라 천년 역사의 중심인 경상북도 경주시. 이곳은 신라 왕경의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노천 박물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중 골품제도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유적은 용강동 고분이다. 지난 1986년에 발견된 이 고분은 통일 신라 때 유물이 다수 발견되어 당시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발굴 조사에 따르면 용강동 고분은 통일 신라 때 대규모 무덤터로 밝혀졌다. 돌방 내에서 수습된 유물은 토용 28점, 청동제 12지상 7점, 소형 유리 고분옥 4점 등 모두 64점. 그중 인물 토용과 청동제 12지상의 출토는 지금까지 그 예가 없는 발견으로 알려졌다. 신라인들의 생활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 토용. 전체 28점 중 남자상 15점, 여자상 13점이 발견되었는데 각 토용들마다 특색 있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 이는 각 골품제도별 차별화된 복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당시에 그 토용과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었냐면, 만들 때 신분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좀 크기를 좀 크게 만들고, 신분이 낮을 경우에는 조금 작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점은 이 실제의 이 크기보다, 몸체의 크기보다도 그걸 반영한 것이 아니고 신체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분을 반영하고 있다. 토용에서도, 용강동과 같은 토용에 출토되는 토용에서도 그런 면이 보이고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그 색깔이 좀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하게 신분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인들에게 복식은 곧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다. 서민들은 물론이고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도 복장, 집구조, 머리 모양까지 각 신분마다 엄격한 차등을 두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라가 성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분제도의 효과였다. 명확하고도 폐쇄적인 신라의 신분제도. 그것이 바로 골품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하층민들에게는 매우 부당하지만 상부의 기득권층에게는 그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였어요. 특히 왕족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골, 진골에 비해 일반 귀족인 두품 귀족들은 아무리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도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품제도의 최종적인 어떠한 운영 목적은 최상층부의 왕족이 그들의 특권을 오로지 꾸준히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불평등한 신분제도였던 골품제도. 신라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신분 상승을 할 수 없었던 유리천장 사회였다. 왜 신라는 이러한 신분제를 통해 국가 확립을 도모했던 것일까? 그 해답은 신라 건국 초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얻을 수 있다.
신라는 본래 6개의 부족이 연맹하여 건설된 중앙 집권적 연합국가였다. 박혁거세가 왕으로 등극한 당시에도 왕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귀족들의 입김에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었다. 신라 초기 약했던 왕권을 보여주는 한 예는 왕을 칭하던 명칭이다. 박혁거세부터 왕이 아닌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관과 같은 명칭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이 모든 뜻은 부족의 왕이나 최고 권력자라는 의미일 뿐 절대 권력자라는 의미는 담겨 있지 않았다. 신라 초기에는 박, 석, 김 세 개의 성씨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것은 계승이라기보단 각 부족 간의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 왕은 언제나 뺏길 수 있는 불안한 자리였다. 이 엄영국 시기의 왕족들은 모두 천신의 후예임을 내세워서 어떠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정통성을 주장하였지만 다른 집단을 압도할 형식적 세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권을 위협하는 집단으로서는 이 삼성 집단이 상호 견제 및 왕자리를 놓고 다투었고, 또 동일성씨 내에서는 왕권이 미약했기 때문에 반개 왕족이나 사일 가문 등이 또 왕위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 초기 왕족과 귀족들은 저마다 사치스러운 귀금속과 의복으로 저마다의 위세를 과시하는 문화가 퍼져 있었다. 금으로 된 왕관과 귀걸이와 같은 화려한 장신구들은 유독 신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물. 어찌 보면 왕실 못지않은 재산과 위력을 가졌다는 귀족 계층의 위협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신라의 정치 구조 역시 최고위층 중심이었다. 신라 건국 전 6개의 부족 회의를 그대로 이어온 만장일치제의 화백회의. 국가 중대사를 논하는 화백회의는 귀족의 실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구조였기에 신라 왕권 약화의 한몫을 하는 정치 구조였다. 모든 의제는 귀족들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왕권 위협이라는 것은 이제 왕권의 위협적인 요소보다는 당시 신라는 육부 연합체로서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이 화백회의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여러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하여 제23대 왕인 버풍왕은 신라 왕경을 중심으로 신분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름하여 골품제도. 신라 왕경을 중심에 있는 왕족들에게는 왕이 될 수 있는 성골을, 그리고 최고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진골, 그 밑으로 일반 귀족부터 평민까지 6가지 두품을 나누어 폐쇄적인 신분제를 내놓았다. 골품 제도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신라만이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방 지역의 소국들을 병합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귀족들을 볼모로 이 경주 신라의 왕경에 데려와서 살게 하고, 그 사람들이 제도권에 편입시켜서 그 사람들 통해서 지방을 통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골품 제도가 만들어졌죠. 이 골품 제도는 신라의 400년간 이어지는데, 골품 제도가 신라를 유지했던 제도이기도 하고, 또 골품 제도가 신라말이 흐트러지면서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제도이기도 하죠. 골품제의 확립은 신라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일대 사건이기도 했다. 고구려 백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특하고도 엄격한 규제. 신라인들에게 골품제도는 태어남과 동시에 결정되는 신분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았다.
한편 왕족들에게 골품제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최상의 제도였다. 현재 실권자인 왕의 친족들을 성골로 규정하고 성골만이 왕이 계승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 중 하나라도 성골이 아니라면 진골로 규정되어 왕위 계승 조건이 부합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 지배층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에서 신분제를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신라의 어떤 지배층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어떤 특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이제 지방 사람들 또는 일반 평민들과 자신들을 어떤 차별 지우는 중요한 어떤 이 경계선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배층 내에서도 이 왕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특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배층을 몇 개의 신분으로 나눠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어떤 특권의 차별을 두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모든 특권은 이제 진골에게 모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정리하지 않았냐. 결국 신라 지배층들이 어떤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필요해서 신분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좋습니다. 뼈골 물건품 절제할제 법도. 혈통과 관련해 신분을 나누는 것이 골품제도의 근본 개념이다. 가장 최상위층 신분인 성골은 부모 모두가 왕족인 이들만 받을 수 있는 신분이었다. 진골은 부모 중 한쪽만 왕족이거나 왕의 인정을 받은 이들만이 받을 수 있는 신분이었다. 그리하여 성골들은 신분을 지키기 위한 근친혼이 성행했다. 가족, 친족 간에 결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은 진골과 성골이 결혼하게 되면은 진골이 성골로 신분이 상향되는 것이 아니고 성골이 진골로 하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계층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제도죠. 골 아래 품제 신분 중에서는 6에서 4드품까지 귀족 신분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과 교육 수준이 높은 6드품, 그 뒤로 5드품과 4드품까지 관직에 오를 수는 있지만 그 한계가 명확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두품에 맞지 않으면 결코 윗 관직에 오를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사회가 바로 신라 골품제 사회였다. 신라는 골품제에 따라 관직 상향에 제한을 두었다. 제 아무리 인정받는 인재라도 품제를 뛰어넘어 관직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신분제이자 곧 법이었다. 3두품 이하는 평민계층으로 관직에 오를 수 없는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외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라 역사상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계층으로 해석된다. 골품제의 엄격함은 의복과 주거지의 규정만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 있다. 각 신분마다 의복의 색상과 갖춤, 그리고 집의 규격까지 정해진 법률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급별 옷의 재질이나 수 놓는 방식까지도 세밀히 정해져 있었다. 삼국사기 문헌에 따르면 계급당 관복색이 정해져 있는데, 진골은 자색을, 6두품은 붉은색을, 5두품은 청색, 4두품은 황색의 옷을 입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계급별 여성들의 치장 역시 법으로 엄격히 제한을 두었다. 골품제의 의복 규정은 삼국사기 의복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진골 여성의 겉옷엔 털로 수놓은 고급 비단을 금하고, 6두품은 면주와 주포만 사용하고, 5두품은 무늬 없는 호천만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같은 옷이라도 금사, 은사의 사용이나 혹은 금리, 은리, 금가루, 은가루를 사용하는 것들을 5두품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허용된 건 이제 진골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규정이 오두품까지 금지를 하고 있었다면 신라 당시의 상황에서는 현실 상황에서는 진골뿐만 아니라 육두품, 오두품까지 옷에서 금직이나 은직 혹은 금박이나 은박이 굉장히 다양하게 화려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도강 복식, 금제에서의 여성 복식에서는 그렇게 진골만 금박, 은박을 허용하면서 육두품 이하의 그 세력하고 차별을 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품제에 따른 계층 간의 집 규정도 저마다 달랐다. 왕의 터전인 궁궐보다 화려한 가옥을 제한하기 위해 방의 크기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진골은 24척, 육두품은 21척, 오두품은 18척, 사두품은 15척으로 최대 규모로 정하고 방의 개수와 돌담 치장까지 다른 형태를 띠게 하였다. 방의 크기를 이 척 단위로 제한을 했습니다. 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길이 대략 30cm를 1척이라고 삼는데요. 당시 척의 개념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만 진골기 쪽은 방의 그 긴 길이가 24척을 넘을 수가 없었고 육두품은 21척, 그 다음에 오두품은 18척, 사두품은 15척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집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와라든가 다른 재질의 규정, 그 다음에 각종 기둥이나 석가래 등에 대한 재질,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그러한 장식 이런 것까지 소소하게 아주 다양한 규정을 가해놨습니다. 신라 골품제도는 그 밖에 평소 사용하는 그릇이나 교통수단의 크기에도 제한을 두었다. 골품제에 따라 그릇의 재질과 무늬, 그리고 말의 품종이나 안장까지도 세밀한 규정을 두어 한눈에 보아도 그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뚜렷이 알 수 있는 상징이 되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을 자일지라도 이러한 벽을 뛰어넘을 수 없어 신라의 골품제는 왕권 확립의 뼈대가 된 신분제로 평가받고 있다. 신라의 왕위 계승 조건은 부계와 모계가 모두 왕족일 때만 가능했다. 통일신라 이전 왕의 계보를 살펴보면 왕의 시족이 바뀌거나 귀족들의 거센 반발로 폐위가 된 왕들을 나타나는데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왕들은 골품제를 더욱 강화하여 왕위 계승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다 26대 왕인 진평왕 이후 후계 구대에 큰 이변이 일어났다. 진평왕에겐 왕위를 물려줄 아들과 남동생이 없었던 것. 그리하여 왕의 세 딸 중 가장 현명했던 덕만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서기 632년 진정한 성골로서 왕의 자격을 부여받은 여왕이 탄생됐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왕으로 추대되는 것은 이례가 없던 사건. 하지만 모든 이가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가 왕 적통인 성골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골품제에서 가장 명확하죠. 골품제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성골이고 진골 계층입니다. 특히 성골 중에서는 여왕이 되겠죠. 신라에는 56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의 여왕이 있습니다. 뭐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이 3명 왕이 있는데 아마 골품 제도가 아니었다라면 왕이 되기 어려웠겠죠.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여왕들입니다.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자 여성 통치자에 대한 불만이 속출했다. 특히 진지왕과 미실 사이에 태어난 비담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과 함께 난을 일으키기 일쑤였고 당나라에서는 여왕에 대한 조소가 섞인 서신을 보내왔다. 이러한 와중에도 선덕여왕은 평안한 국가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일단 이제 그 고대 국가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죠. 그 여자가 이제 왕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도 많았고, 실제 당나라에서는 이 여왕이 왕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희롱하는 투에 여러 가지 이제 문서가 오가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여왕으로서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 불교적인 힘을 어느 정도 이제 활용하지 않나라는 이제 측면도 보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신라 시대 역대 왕들은 왕위에 등극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사찰들을 건립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은 분황사를 건립하여 외세 침략으로부터 부처님이 보호해 주시길 염원했다. 그만큼 나라의 안녕을 위한 선덕여왕의 바람은 깊고도 뜨거웠는데 제위 15년 동안 15개의 사찰을 창건하고 금동불, 석불, 석탑 등 대부분이 선덕여왕 때에 만들었을 정도였다. 특히 신라시대 불교미술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황룡사 구축 목탑은 백제와 고구려를 굴복시키고 이웃 9나라를 물리치자는 의미로 세워졌다. 원효대사, 지장대사, 최초의 조각승인 양지까지 선덕여왕 때 큰 업적을 이뤘을 만큼 국가 안정을 위한 불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보살과 최태한 대덕행 보살이 선덕여왕이 창건한 부인사. 이곳엔 아직까지도 선덕여왕의 덕과 업적을 기리는 숙모제를 열고 있다. 호국 사상이 깊었던 신라 역사에서 유일하게 불교에서 제를 올리는 왕이기도 하다. 그만큼 선덕여왕은 나라를 위한 불심이 깊었던 왕이라 할 수 있다. 선덕여왕은 역대 왕들 중에서도 나라에 헌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누구보다 부국 광병에 혼신의 힘을 쏟아 여왕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했다. 이 때문에 신라는 선덕여왕 때의 큰 발전과 문화 부흥기를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진평왕이 전례가 없는 자신의 딸이 여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강행하자 그 왕으로 선덕여왕이 즉위하기 직전 이찬 칠숙과 아찬 석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왕위 계승에 불만을 가진 그러한 정치 집단의 반란이었고요. 여왕의 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고를 새롭게 창출했고 성골남진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즉위 직후에는 성조황고라고 하는 거룩한 칭호를 신하들이 선덕여왕한테 올렸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아주 유명해진 그 직위삼사의 일화까지 더했죠. 이러한 행적은 유례없는 여왕의 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3번의 결혼을 했다고 알려졌으나 후사가 없었다. 15년간의 재위 후 서거한 선덕여왕의 빈자리를 채울 성고를 찾았으나 이번에도 남성 성골은 없었다. 그리하여 왕으로 추대된 이는 진평왕의 아우인 갈문왕의 딸 승만 진덕여왕이었다. 문헌에 따르면 진덕여왕은 남자 못지않은 풍채에 부처님과 같은 체형을 가졌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여왕의 영험함을 부여하기 위해서므로 해석된다. 신라 역사상 마지막 성골왕인 진덕여왕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당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히 다졌다. 김춘추라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한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모든 것이 대당 외교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통일신라의 기반을 이룰 수 있었던 초석이었다. 진덕여왕은 비단에 오원 태평성을 수놓아 김춘추의 아들 범민에게 당나라의 전하라 명한다. 이는 당나라에게 충성한다는 의미였지만 일종의 심리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남성적인 정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왕만의 감성 정치가 빛을 발하는 행보였다.
진지왕 이후 진평왕 때부터 이어진 왕위 계승 문제. 성골 남자가 없자 역사 최초의 여왕이 등극하였으나 그마저도 진덕 여왕 때 이후 더 이상 성골 신분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에 신라는 왕위 계승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 이때 진골 출신의 김춘추가 김유신과 손을 잡고 새로운 진골왕으로서 등극하게 된다. 그 신라의 56여왕이 있는데 1대부터 28대까지 그 선덕 여왕 진덕 여왕이 끝나고 태종 무열왕이 29대가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성골이 가족끼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뭐 멸종이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다죠. 이게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고 뭐 가죽 질병도 생기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진골이 잡게 되는데 그 태종무열왕이 진골이면서도 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김춘추의 가야계 세력의 그 무력의 힘에 의해서 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범접할 수 없었던 성골의 장벽이 무너진 사건. 김춘추, 다시 말해 진골왕의 시주라 불린 태종무열왕의 등극은 신라 골품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골품제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성골과 진골의 구분. 김춘추의 아버지는 진지왕의 아들인 용춘이었고 어머니는 진평왕의 딸이었기에 성골에 부합되었다. 하지만 역사에는 김춘추가 진골로 기록되어 있다. 용춘이라든가 춘추는 성골이 아니고 진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춘은 그 성골이 아니고 진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이제 동륜태자 직계 자손들만 성골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결국 이 동륜태자 그러니까 진평왕대 동륜태자 직계 자손들을 기존의 왕족들과 차별해서 아마 성골이라고 불렀고 결국 이 성골은 자연적으로 이제 이 진골 남자를 다 없어졌고 결국 이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즉위한 이후에 성골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면서 나중에 이제 진골이었던 김춘추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춘추는 왕위를 계승하면서 진골이라는 신분 때문에 왕위 적통성을 내세우기 어려웠다. 다른 진골 귀족들을 견제하기도 바빴던 김춘추가 이때 손을 잡은 것은 바로 김유신이었다. 김유신의 가문은 버풍왕 당시 금관가야에서 투항한 일족으로 당시 자신의 나라의 보물들을 들고 와 신라에 흡수되었다. 신라의 무인 집안으로서 각 전쟁마다 큰 공을 올려 진골로서 자리 잡았지만 왕족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 세력을 키우는데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김유신은 이에 김춘추라는 인물을 미리 알아보고 자신의 여동생과 혼인을 시키기에 나선다. 이를 통해 왕족과 혼인 관계를 맺고 또 김춘추를 왕위에 올리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는 역할까지 한 것이다. 태종무열왕인 김춘추는 김유신의 여동생인 문희와 결혼하여 결속을 다지고 또한 문희와 낳은 딸을 김유신에게 시집을 보냈다. 당시 신분과 세력 강화를 위해 행해지던 근친혼이었다. 자기의 누이 동생인 문희를 김춘추에게 시집 보내서 두 사람은 어떤 그 가족 관계를 맺게 되면서 연대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김유신이 적극적으로 김춘추를 후원해서 나중에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재미난 것은 김춘추가 낳은 김춘추와 문희 사이에서 낳은 딸을 또 이 김유신에게 시집을 보내야. 그러니까 벌써 굉장히 혈연적으로 이제 연계를 맺고 그래서 이제 김유신의 꿈은 이제 상당히 실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태종무열왕과 김유신은 왕권을 잡는 것과 세력을 키우는 것, 각자의 필요에 따라 맺어진 관계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춘추는 왕권을 위협하는 귀족 세력을 누를 수 있었고 김유신은 가문의 세력을 높일 수 있었다.
골품 제도에서 가장 비운의 계층이라 하면 바로 육두품을 들 수 있다. 신라 건국 초기부터 부유한 귀족 계층이었던 육두품들은 제 아무리 학식이 높다 할지라도 주요 관직에 오르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다. 징벌들은 저마다 모든 관직을 자유롭게 독식할 수 있었지만 육두품은 항상 제외되기 일쑤였다. 조선시대 태평성대를 이룬 당시에는 양반이 아닌 중인, 천민들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는다면 면천을 하여 나라의 인재로 등용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았다. 하지만 신라는 결코 뚫을 수 없는 골품 제도라는 벽에 수많은 인재들이 좌절하고야 말았다. 태종 모열왕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진골계층이지만 큰 혜택을 받아서 왕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특히 혜택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가장 불만이 있었던 층은 아마 역시 육두품이죠. 지방의 왕족으로 있다가 신라에 복속되면서 층위가 하향되고 모든 결정권에서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품제 사회에서는 인재 등용은 거의 희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골품제도가 너무 철저하게 이렇게 시행되고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층위를 올라간다는 단계를 올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진평왕 때 무인이었던 설계도는 육두품인 자신이 대장군이 될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다 배를 타고 당나라에서 장수가 된다. 고구려를 정벌하는 장수로 혁혁한 공을 세운 설계도는 전쟁 중에 전사하지만 그의 공을 높이 산 당태종은 자신의 옷을 시신에 덮어주며 대장군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그 당시 당나라는 외국인에게도 관직이 열려 있었기에 신라의 육두품 인재들이 일찍부터 중국 유학을 떠나는 일이 잦았다. 신라 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최치원. 그 역시 육두품이라는 한계 때문에 능력에 맞는 관직에 오를 수 없음을 깨닫고 중국 유학을 떠난다. 당시 최치원은 자신의 신분을 등난이라 말했는데 신분을 넘어 관직에 오를 수 없음을 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었다. 등난의 숫자가 신라 하대 가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골 귀족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이죠, 혈연적으로. 근데 그들을 대부분 이제 이 어떤 그 하급 관직이라든가 또는 어떤 중요한 그 직책을 그들에게 이제 맡기면서 결국 이 진골 귀족과 그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등난 신분이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정치적 그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또 그들이 주요 관직이라든가 걸 다 차지하니까 기존의 어떤 그 육두품, 최씨, 배씨, 설씨, 이씨 뭐 이런 육두품 세력과 오두품 세력들은 점차 이 관직의 어떤 관직의 어떤 그 진출이나 이런 것을 소외돼 버린 거죠. 당나라 유학 7년 만에 벼슬길에 오른 최치원은 일찍이 그 학식을 인정받아 명문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당나라 황제는 그를 가까이 두어 정치를 하는데 큰 인재로 여겼다. 그러나 중국 당나라의 역사서인 당서엔 최치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나라 문인들이 그의 재능을 질투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육두품 출신으로서 당에 들어가 과거에 합격해 관직을 얻고 명문장가로 명성을 떨친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이죠. 그러한 최치원의 명성이 신라사회까지 알려졌기 때문에 신라왕이 별도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최치원의 귀국을 요구했고 당나라 황제의 허락으로 신라로 귀국한 최치원은 어떤 신라 왕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골 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으로 그 얻고자 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뛰어난 인재를 바랐던 신라의 왕실. 최치원의 덕망이 당나라를 넘어서자 신라 왕은 그가 속히 신라로 귀국하길 바랐다. 하지만 최치원은 귀국과 동시에 다시 골품 제도에 묶여버리고 만다.
최치원은 17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시무 10여 조를 올리는데 최치원에 대한 왕의 신임이 높아질수록 진골들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에게 주어진 관직은 육두품 최고직인 아찬. 하지만 최치원의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기엔 턱없이 낮은 관직이었다. 진골의 벽을 넘을 수 없음을 깨달은 최치원은 결국 40의 나이에 관직을 버리고 낙향을 결심한다. 그는 세간의 관심을 버리고 자신만의 학문 세계를 넓히는 것에 집중했다. 신라 말,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나라를 걱정하던 최치원은 당시 세력을 모으던 견훤과 왕건에게 지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또 시국을 그 혼란한 당시 상황을 수습할 만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정책을 제시했고, 하지만 그걸 또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 신라 말의 최대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정계를 떠나가지고서 경치 좋은 곳이나 돌아다니면서 또 그러다 마지막에는 해인사에 들어가가지고서 정말로 쓸쓸하다면 쓸쓸하게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최치원은 이제 육두품으로서 육두품의 한계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자기의 포부를 펴지 못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 점에서는 이제 그 골품제의 피해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신라 말기에 들어설수록 골품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지기 시작한다. 골품제도가 성립된 이래 대를 이어 소외받았던 육두품 이하 계층들의 본격적인 반항. 특히 지방 귀족들에겐 자체 세력을 모으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게 세력을 모은 인물은 해상왕 장보고. 천민 출신으로 성씨조차 없었던 그는 일찍이 당나라로 넘어가 군인이 되었다. 그의 뛰어난 무예 실력은 당나라에서 이름난 장수로 성공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는 일찍이 해상무역의 가능성을 보고 당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여 큰 돈을 벌게 되었다. 신라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와 명예를 얻게 된 것. 828년 이 무렵에 이제 해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이렇게 매매하는 현장들을 보시고 신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흥덕왕을 아련하고 흥덕왕에게 이제 완도에다 청해진 설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828년에 이제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그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해적들을 소탕하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신라에 돌아온 후 막대한 부와 명성으로 신라 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장보고. 그는 신라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골품제도를 뛰어넘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왕의 큰 신임을 받고 해적들을 소탕하던 그의 활약은 당나라와 일본까지 널리 퍼질 정도였다. 세력이 점차 커지자 자신의 딸을 왕비로 추대하고자 했던 장보고. 평소 그를 시기했던 진골들의 계략에 장보고는 살해되고 그 뒤로 해상왕국은 처참히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지방 세력가가 중앙 정계에 등장하는 것은 반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보고의 그 납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장보고가 딸을
왕비로 드리는 이 일은 결국은 무산이 되었고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장보고가 난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반란 이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그 왕경 중심의 골품제에 대한 왕경인 중심의 골품제에 대한 지방인의 본격적인 어떤 반발 이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백제의 후손이었던 견훤은 통일신라 이후 골품제도에 갇혀 허덕이던 신세였다. 무너져가는 신라를 보다 못한 견훤은 다시 백제를 세우기 위해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농민 봉기를 토벌하던 견훤은 경주의 서남쪽 주와 현을 공격했는데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호응하여 한 달 만에 군사가 5천으로 늘어났다. 무진주를 습격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견훤. 892년 통일신라의 시대가 가고 후삼국 시대가 도래한다. 견훤은 지금의 광주에서 전주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백제의 원한을 갚는다는 구호를 내걸고 후백제를 건국하게 된다. 신라 말이 되게 되면 드디어 이제 후삼국 시대로 접어듭니다. 뭐 궁예나 견훤이나 또 지방에 있던 뭐 장보거나 뭐 태조 왕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군웅 활거를 하는데 중앙의 정부의 힘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않으니까 지방의 사람들이 무역 개통을 해서 돈이라든지 아니면 군권을 잡아서 이렇게 지방의 성주로서의 자리 잡으면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을 당시 태조 왕건 역시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하는 나라를 세웠다. 이제 신라는 홀뿐인 나라가 되었고 후백제와 후고구려는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국면에 접어든 시기였다. 견훤은 920년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해 함락시켰고 924년 조물성을 공격하였다. 견훤의 신라 공격이 정점에 이른 것은 927년의 경주 공격. 보석정에서 신라의 경혜왕이 크게 패한 전투다. 견훤은 경혜왕을 숙청하고 자신의 동생을 경순왕으로 추대한다. 이때부터 신라는 자주 국가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급속도로 세력을 넓혀가던 견훤은 929년 왕건의 지지자였던 성주 홍수를 전사시키고 고창으로 전진한다. 이 고창 전투에서 견훤은 왕건에게 크게 패하고 마는데 이 전투를 계기로 급속도로 붕괴한 후백제 견훤은 한반도 재통일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무릎을 꿇게 된다. 이렇게 호족들의 반발, 농민의 봉기, 진골들의 고착화된 국정 운영은 신라의 붕괴와 후삼국 시대로 혼란을 야기했다. 그 후 왕건의 고려가 통일을 하면서 신라의 천년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만 고려는 바로 그러니까 호족들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 태조 왕건이 펼친 정책 중에 하나가 호족 연합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조 왕건이 부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인들 조사를 해보면 상당수가 지방 유력자들, 호족의 딸들입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것이고요. 또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왕시성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한 가족처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고려는 바로 호족의 나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신라를 성립하는 1등 공신이었던 골품제도. 그 비참한 최후 역시 골품제도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의 제한된 인재 등용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것이 바로 신라 멸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요인, 중앙 집권력이 약화되면서 이제
후백제나 아니 백제나 고구려 유민들의 이제 불만이 쌓여서 이제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면적으로는 결국 이제 신라가 와야 되게 되는 어떤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골품제라고 하는 폐쇄적인 신분제가 또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신분제도로 왕권 강화를 꿈꿨던 신라. 하지만 단 하나의 왕을 성립하려는 정책으로 수많은 인재들은 좌절했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만드는 독이 되어버렸다. 골품제도로 최고위층들만의 세상이 되어버린 신라. 신진 세력을 차단함과 동시에 뛰어난 인재마저 놓쳐버린 폐쇄성은 신라를 역사 속의 나라로 가둬버린 멸망의 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